러시아가 한국의 손을 내밀었다. 그 첩보가 전해진 순간 백악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국이 동맹의 인재를 구금하고 추방하던 바로 그때 모스크바는 서울로 극비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미국이 버린 인재, 우리가 모시겠다. 푸틴의 직접 지시라는 소식까지 겹치자 모두의 손이 떨렸죠. 만약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러시아로 넘어간다면 핵무기보다 무서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압박으로 동맹을 잃은 미국, 그러나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인당 10만 달러, 6년간 7억 납부, 이게 정말 동맹국에게 할 짓입니까? 저는 그날 오후 2시 브리핑룸에서 이 발표를 들었는데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 수만 명이 미국에서 쫓겨나는 그림이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최전선의 핵심 인재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첩보를 받은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서울로 보낸 극비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이 버린 인재들을 러시아가 모시겠다는 제안이었고 최고 위층의 직접 지시라는 정보까지 입수됐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한국 기술자들이 러시아로 넘어간다면 핵무기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미국의 기술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잃는 게 아니라 적을 키우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던 리처드입니다. 오랫동안 워싱턴에서 국방부 싱크탱크 자문위원으로 일해왔어요. 나토 전략안보센터에서도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군사전략과 핵 억제 이론을 전문으로 분석해왔습니다. 데이터와 사례로 말하는 냉철한 분석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의 능력을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 어떤 전략, 시뮬레이션에서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발표 30분 후, 제 휴대폰은 완전히 불이 났어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까지 모든 인사 담당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287명에 2,87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수치였고 가족 동반 갱신도 불가하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맹국 한국의 인재들이 단숨에 인질로 전락한 순간이었죠. 특히 반도체 설계와 배터리 기술, 방산 시스템 개발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비밀 브리핑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인 구금 사건이었는데 올해 9월 초부터 미국 내 한국계 연구원들이 안보심사라는 명목으로 전격적인 행정 조치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금된 인원만 300명이 넘었어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충돌이 아니라 동맹의 균열이라고 말입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핵심 엔지니어들이 연쇄적으로 업무 정지 조치를 받았고 실리콘밸리 전역에서는 한국 출신 개발자들이 예고 없는 보안 검색과 함께 임시 격리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들의 가족 구성원들은 하루아침에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했고 자녀들은 교육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압박을 경험해야 했어요. 저는 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치들을 관찰하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의도된 압박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황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인재 귀환 시스템이 즉시 가동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곤경에 처한 기술자들과 그 가족까지 전부 본국으로 안전하게 모셔오겠다고 발표했어요. 단순한 구호 작업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까지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속도였는데 미국의 압박이 시작되자마자 K브리지 비자라는 혁신적인 제도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인재들에게 한국 정착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입국에서 정착, 교육, 치안, 경력 전환까지 원스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문을 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인재를 몰아내는 동안 한국은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러시아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포착됐어요. 크렘린의 외교 채널이 한국 측과 은밀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첩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메시지의 핵심은 미국과의 협력에서 소외된 한국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학기술, 협력 방안까지 포함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만약 러시아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손을 내민다면 이건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판의 완전한 전환이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 지하 회의실에서는 더욱 섬뜩한 계획이 논의됐어요. 앵커체인 프로젝트라는 작전명으로 한국계 고위직 전원을 추방하겠다는 강경책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소중한 동맹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이중적 전략이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체계적인 숙청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강압적 접근은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의 우수 인재들까지 한국행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은 집단적 이탈 조짐을 보였고 각 주정부 경제개발국은 비상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가 단 며칠 만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전율했습니다. 오랜 분석가 생활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주도권을 잃는 공포를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작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새로운 변수였어요. 그리고 그 변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치밀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역풍이 되었고 그 바람의 날개는 한국을 향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었어요. 워싱턴, 시각 밤 11시 상무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인재들마저 한국행 상담을 시작했다는 충격적 소식이었어요.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집단 이탈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각 주정부 경제개발국에서는 비상경계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눈앞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가 단 하루 만에 붕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구글 본사에서는 핵심 AI 개발팀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국 출신 엔지니어들 없이는 검색 알고리즘 업데이트조차 불가능하다는 절망적 현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클라우드 서버 관리 인력이 전멸 수준에 도달했고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 라인이 완전히 올스톱 상태가 됐어요. JP모건의 퀀트 트레이딩 시스템마저 셧다운 위기에 몰렸습니다. 순식간에 실리콘밸리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들 기업의 대응이었습니다. 구글 CEO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한국 정부와 직접 협상 라인을 개설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서울의 아시아 최대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더 이상 미국 정부의 압박 정책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백악관 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한 보좌관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강경론을 펼쳤습니다. 한국을 더 강하게 조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질로 삼아서 달러를 뽑아내자는 극단적 발언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접근은 자살행위라고 반박했어요. 한국을 압박하는 순간 유럽 인재들까지 한국으로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의장은 싸늘한 침묵에 빠졌지만
강경파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는 더욱 섬뜩한 계획이 튀어나왔습니다. 앵커체인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었어요. 한국계 고위직 전원을 단계적으로 추방하겠다는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앵커체인이라는 작전명 자체가 동맹국을 쇠사슬로 묶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작전의 이중성이었어요. 공개적으로는 한국을 소중한 동맹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뒤로는 경제적 생명줄을 조르겠다는 음모였습니다. 미디어용 성명서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사로 가득했지만 실제 실행 계획은 한국 기술 인력의 완전한 격리와 추방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체계적인 숙청 작전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K브리지 비자의 정식 도입이 발표됐어요. 세계 최고 인재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에서 환영하겠다는 전격적 선언이었습니다. 단순한 비자 제도가 아니라 포괄적 정착 생태계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한국의 대응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기 시작한 지 불과 24시간 만에 전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서울과 평택, 울산과 대구를 잇는 거대한 산업 네트워크가 하나의 제조업 별자리처럼 연결됐어요. 각 도시마다 특화된 분야의 연구개발 허브가 구축되고 인재들의 전문성에 따라 최적의 정착지를 매칭해주는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본격적인 제안이 날아왔다는 첩보였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접촉을 넘어서 구체적인 군사기술 교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위성항법 시스템과 극초음속 기술 협력이 핵심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한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손을 잡는다면 전 세계 군사 균형이 완전히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매력적이었어요. 모스크바의 첨단 연구소들이 보유한 극저온 로켓 기술과 한국의 정밀 제조 능력을 결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성항법 기술인 글로나스와 한국이 개발 중인 KPS 시스템의 통합 운용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군사블록의 형성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내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됐어요. 연방정부의 강경파와 각 주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정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한국 인재 없이는 자신들의 경제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특히 텍사스 주지사는 긴급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했어요. 오스틴과 휴스턴 일대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 기술자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가 한국 인재들 없이는 유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어요. 연방과 주 정부 간의 이런 갈등은 미국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민간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버드와 MIT, 스탠포드 등 주요 대학들이 한국 대학들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압박, 정책과 별개로 학술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한국으로 연구 거점을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서울의 아시아 본부급 사무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모건 스탠리는 한국 핀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정부의 압박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이었어요.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글로벌 인재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K브리지 비자 시스템에는 인재의 전문 분야별로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반도체 전문가는 평택으로, AI 개발자는 판교로, 바이오 연구원은 송도로 배치하는 체계적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전율했어요. 미국의 압박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고립시키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을 전 세계 인재들의 새로운 목적지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러시아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선택지들이 한국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역풍이 되었고 한국은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문을 열었고 우리가 벽을 쌓는 동안 한국은 다리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리 위로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 통의 암호화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세르게이 이바노프였어요. 러시아 출신으로 국제원자력기구 연구관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망명한 과학자였고 예전 나토 프로젝트에서 만난 적이 있는 신뢰할 만한 소스였어요. 메일 첫 줄은 간결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경고였어요. 이바노프와의 비밀 통화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직접 목격한 북한 영변 핵시설의 참혹한 실상이었어요. 낡은 원심 분리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동되고 있었고 조작된 데이터가 일상적으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연구원들은 과학적 진실보다는 정치적 생존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곳에는 진짜 과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바노프의 결론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어요. 이바노프는 북한에서 탈출한 과학자 한 명을 직접 만났다고 했습니다. 리수진이라는 이름의 핵물리학자였는데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대부분 허세와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다는 충격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었고 실제 기술력은 외부에서 과대평가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리수진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북한 과학자들은 매일 허위 데이터를 작성해야 했고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진짜 과학적 발견이나 혁신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탈출 후 한국의 연구 환경을 접하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고 했어요. 진짜 과학은 한국에 있다는 것이 그녀의 절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바노프는 자신이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정확한 데이터와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대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이고 거짓으로 가득한 환경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풍경이었어요.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과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바노프에 따르면 러시아의 젊은 과학자들조차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첨단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한국의 연구, 환경과 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연구 문화가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바노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만약 한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손을 잡는다면 세계 군사 균형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응용, 기술 및 제조 능력이 결합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부상만 해도 미국에게는 충분한 위협인데 거기에 러시아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제휴가 아니라 과학기술 기반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주항공 기술과 한국의 정밀 제조업이 만난다면 기존의 모든 군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이바노프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극초음속 기술과 위성항법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정밀도와 러시아의 기초기술을 결합하자는 제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가설이나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 의제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한국의 연구 윤리와 투명성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적 압박과 관료주의에 시달렸던 러시아 연구진들이 한국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관심을 넘어서 문화적 매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바노프와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분석해온 모든 전략적 가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북한의 허세에 불과했던 핵기술과는 달리 한국과 러시아의 결합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변화가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러시아 과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제도적 협력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서울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타진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됐어요. 이바노프가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한국식 연구, 문화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투명한 데이터 공유와 자유로운 토론 문화,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적 환경이 러시아 과학계의 새로운 이상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협력을 넘어서 문명적 전환의 신호였어요. 저는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전율했습니다. 만약 러시아 과학자들까지 한국에 합류한다면 이건 단순한 동맹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했어요. 미국이 구축해온 과학기술 패권이 완전히 재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동맹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제가 일지에 적은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에서 벗어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으며 러시아라는 그림자가 그 변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북한의 허세와는 달리 한국과 러시아의 결합은 진짜 과학에 기반한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어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작은 동맹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워싱턴에서 목격한 혼란과 러시아의 접근, 그리고 전 세계 인재들의 한국행 러시를 보며 뭔가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무엇이고 어떤 DNA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예상과 다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마다 실시간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LED 전광판에는 경제 지표와 환경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마트시티를 넘어서 투명성 자체를 도시의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저는 처음으로 최강혁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무역센터의 전략위기 분석관이었는데 짧게 깎은 머리와 굳은 표정,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어요. 외교관의 미소 대신 군 장교 같은 단호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인상을 풍겼어요. 최강혁이 내민 장표에는 케이브리지 비자의 전체적인 흐름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입국 절차가 아니라 입국에서 정착, 교육, 치안, 경력 전환까지 포괄하는 생태계였어요. 그는 한국이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 생태계 자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흔한 기업 컨설턴트의 톤이 아닌 작전 브리핑 같은 긴장감을 느꼈어요. 평택 반도체 클린룸 현장 시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군대의 전술 진지처럼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공정이 분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고 온도와 습도는 물론 미세먼지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조차 최적화된 동선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 과학적 정밀성의 극치였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곳에서 일하는 연구진들의 자부심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최근 케이브리지 비자로 합류한 독일과 일본 출신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같은 열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판교의 퀀트랩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미사일 통제실을 연상시키는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차 없는 연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모든 알고리즘이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있었어요. 서산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울산 로보틱스 데이터는 코엑스 회의실에서 연구진들과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산의 열지도 데이터는 마치 전술 지도를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배터리 세례 상태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있었고 온도 분포와 전압 변화가 색깔로 표시되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이 설명하는 기술적 세부 사항들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울산 로보틱스 시설의 운영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드론 편대 같은 정밀함으로 수백 대의 로봇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협조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야간 무인 점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각각의 로봇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체 시스템과 완벽하게 동조하는 모습이었어요. 최강혁은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은 쌍으로 간다는 서울 표준의 원칙이었어요.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라는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군사에서 신뢰는 가장 비싼 탄약이며 한국은 그 탄약을 초당 재보급한다고 설명했어요. 연구진들과의 토론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영역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이 모두 평화적 목적과 인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사고방식에서 저는 특별한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경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고 상생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기술 발전을 통해 전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적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최강혁이 보여준 미래 비전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패권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열과 기술 혁신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선 의지가 이 나라의 근본적 DNA였어요. 한국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개인의 성취보다 집단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장기적 비전이었어요. 단순히 현재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과 기술, 경제와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종합적 접근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연구진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저는 한국이 가진 진정한 경쟁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기술력도 자본력도 아닌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먼저 오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신뢰 자체를 통화로 사용하는 혁명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쇠사슬은 사람을 떠나게 하지만 표준은 사람을 끌어모른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이 신뢰를 무기화한 방식은 기존의 모든 전략적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압박과 강제 대신 매력과 투명성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군사력만이 진짜 힘이라고 믿어왔던 제게 신뢰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모델이었어요. 성남기지 외곽, 흐린 하늘 아래에서 한국의 KPS 위성 항법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관제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음성은 명확했어요. GPS 차단이 100% 완료됐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과연 한국이 미국의 GPS 없이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시험대였어요. KF-21이 상공에 진입하고 지상의 현무 발사대가 동시에 좌표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무기 시스템은 서로를 보지도 않았고 직접 연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좌표만을 공유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군사 상식을 뒤엎는 혁신적 접근이었어요. 미국의 GPS에 의존하지 않고도 완벽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고 순간적으로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궤적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확히 명중했을 뿐만 아니라 오차는 1m 이내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어요. 산란값과 편착, 보정치 어느 것도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핵무기는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지만 한국의 정밀 좌표 시스템은 위험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전쟁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었어요. 제 머릿속의 모든 군사 교과서가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최강혁이 제게 설명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핵무기는 상대의 결심을 멈추게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상대의 실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어요. 공포를 통한 억제가 아니라 능력을 통한 무력화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전율했어요. 한국이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핵을 선택할 의도만을 거부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더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냈어요. 상대방은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핵 위협을 느끼지도 않는 절묘한 균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러시아 출신 과학자 이바노프가 한국의 실험을 참관한 후 격찬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진짜 과학을 보았다며 깊은 감탄을 표했어요. 북한의 허세와 조작된 데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밀성과 투명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바노프의 평가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출신으로 핵물리학과 미사일 기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졌어요. 특히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드는 신호였습니다. 워싱턴으로 급파한 제 전문에는 단 5단어만 적혀 있었어요. 핵 없는 핵보유국 한국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군사분류 체계를 뒤엎는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핵보유국과 동등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워싱턴의 반응은 예상대로 극도로 분열됐어요. 강경파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능력이 강해질수록 더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적 독립이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각 주정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지사들은 한국 인재 없이는 자신들의 경제가 버틸 수 없다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혁신도 텍사스의 에너지 산업도 모두 한국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이 오히려 미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사혁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KPS 시스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GPS보다 정확할 뿐만 아니라 외부 간섭에도 훨씬 강했습니다. 미국이 GPS 신호를 차단하거나 조작해도 한국은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이는 미국의 기술적 헤게모니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유럽과 일본, 심지어 호주까지도 한국의 KPS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GPS에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은 이들 국가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기술적 독점이 서서히 무너지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의 정밀 타격 시스템이 주는 전략적 의미는 엄청났어요. 이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일관된 철학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면서도 평화적 목적만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핵무기라는 궁극적 파괴 수단을 거부하면서도 정밀한 억제력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핵없는 억제력 모델을 평화 유지의 새로운 기준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핵 억제 이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러시아 과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바노프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이 한국의 투명하고 정밀한 기술 개발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이 과학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그날 워싱턴에 보낸 최종 보고서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력과 억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핵없는 핵보유국이라는 전례 없는 지위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혁신은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근본적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파괴가 아닌 정밀함으로, 공포가 아닌 능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일지에 적은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보다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냈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군사 철학의 승리라고 기록했어요. 미래의 안보는 더 이상 파괴력이 아니라 정밀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산무부 조간 브리핑,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지표가 지난달 대비 12% 하락했다는 보고였어요. 텍사스 오스틴 공장들의 가동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고, 캘리포니아 에너지 관련 업종에서도 비슷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절적 변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모든 분야에 한국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설마 한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작 몇천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업무를 정지당하거나 떠난 분야마다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의존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상적 검토라고 했지만 그 타이밍이 심상찮았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가 조지아 확장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SK그룹마저 미국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검토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총 22개 한국 기업이 동시에 비슷한 발표를 내놓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 내 투자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인 투자 철수 신호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내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각 주정부 경제개발국에서는 비상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조지아 주정부는 현대차 공장 확장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보였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 경제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었어요. 투자 의향서 접수 현황부터 수주 잔고, 신규 고용 창출까지 모든 지표가 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오를 때마다 시민들의 환호보다 먼저 신뢰지수가 치솟았어요. 한국의 투명성 정책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생산 공정의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수율과 불량률, 납기 준수율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기업 CEO들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완전한 투명 경영을 약속했어요. 이런 투명성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식 투명 경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지멘스는 한국과 공동으로 투명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역시 한국의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강경파들이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주장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와 조달 제한, 한국 핵심 기술직에 대한 전면적 퇴출 조치를 즉시 시행하자고 압박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회의실에서 벌떡 일어나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사슬을 조일수록 사람들이 더 빨리 달아난다고 경고했어요. 표준과 신뢰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한국의 전략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20세기 방식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21세기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간주했어요. 한국의 대응은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기회로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을 혁신하고 있었어요.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실시간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제품 출하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의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한국의 투명 공급망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BMW는 한국과 공동으로 투명 자동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에어버스 역시 한국의 실시간 품질 관리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투명 시스템으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은 한국 기준으로 제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성이 새로운 품질 보증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애플은 한국 없이는 아이폰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인정했어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최적화 작업도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역시 한국 기술진의 부재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케이브리지 비자 시스템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출신 인재들까지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자동차 엔지니어들과 일본의 로봇 전문가들이 한국의 투명하고 혁신적인 연구 환경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미국이 힘으로 구속하려 할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떠나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매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전장의 무기가 더 이상 미사일이나 핵이 아니라 대시보드와 투명성, 그리고 신뢰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이것이었어요. 사슬은 사람을 떠나게 했고 표준은 사람을 모이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압박으로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투명성으로 신뢰를 쌓았어요. 그 결과 전 세계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서 문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어요. 보고서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 제게 충격적인 정보가 전달됐습니다. 러시아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기밀 문서였어요. 한국과 러시아 간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서였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과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극저온 로켓 연료 데이터까지 포함된 상세한 협력 방안이었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었어요. 러시아의 제안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첨단 연구소들이 보유한 극저온 로켓 기술과 한국의 정밀 제조 능력을 결합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러시아의 글로나스 위성항법 기술과 한국이 개발 중인 KPS 시스템의 통합 운용 방안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군사블록 형성을 의미하는 위험한 제안이었어요. 문서 깊숙이 숨겨진 내용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제안한 극초음속 기술은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그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불규칙하게 기동하면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한국의 정밀 유도 시스템과 결합된다면 기존의 모든 군사 균형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미국 국방부에서 긴급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명확했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기술이 결합될 경우 미국 본토 방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협력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과 서울대학교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순수 학술 연구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들이었습니다. 추진체 연구와 재료공학, 그리고 정밀 유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러시아 과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바노프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이 한국의 투명하고 정밀한 기술 개발 과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왔어요.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이 러시아 과학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서울에서 날아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핵기술 이전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러시아는 핵무기 기술과 우라늄 농축 기술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위성항법과 에너지 협력만을 제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최강혁은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핵을 거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어요. 핵무기는 과거의 유물이며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이 아니라 신뢰야말로 진짜 억제력이라는 것이 한국의 확고한 철학이었어요. 이는 러시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입장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강력한 군사기술을 보유하면서도 핵무기만은 단호히 거부하는 모습이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한국의 핵없는 억제력 모델이 평화 유지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이는 기존의 핵억제 이론의 근본적 도전이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한국의 입장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부 강경파들은 실망을 표했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오히려 한국의 철학에 감동했다고 전해왔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평화적 기술 개발이 새로운 이상향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파괴가 아닌 건설을 위한 과학이라는 개념이 러시아 과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핵협력을 거부한 것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다른 분야 협력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성항법 기술 협력은 미국의 GPS 독점 체제에 직접적 도전이 될 수 있었어요. 극초음속 기술 공유 역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흔들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영향력이 러시아 내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러시아 과학자들이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연구 문화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압박 없이 순수하게 과학적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러시아 연구진들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문화적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정말 교묘했어요.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핵무기라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대신 평화적 기술 개발과 과학적 교류에만 집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켰어요. 동시에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한국의 접근 방식에 점점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존의 핵무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억제력을 추구하는 한국의 모델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정밀 타격 능력과 투명한 방어 시스템이 핵무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실질적 협력 분야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와 우주 발사체 기술 공유, 그리고 극지 연구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군사적 파급 효과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표준이었어요. 투명한 기술 개발과 평화적 활용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군사 동맹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 모델이었어요. 힘의 균형이 아닌 신뢰의 균형을 추구하는 혁신적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하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조차 한국을 통해 신뢰의 테이블에 앉고 있었어요. 핵이 아니라 표준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추구하는 전략의 핵심이었고 러시아마저 흔들어 놓은 혁신적 접근이었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진전될수록 미국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나라가 핵무기 없이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정밀 기술과 러시아의 기초 과학이 결합된다면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의 현실화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협력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까지도 한국의 핵없는 억제력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핵 중심 안보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모델이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가 워싱턴 본부로 보낸 긴급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 변수는 위협이 아니라 증거였다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질서를 새로 짜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핵무기라는 구시대적 무기 대신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무장한 한국이 러시아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최강혁의 마지막 메시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핵 대신 신뢰를 선택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억제력이라는 확신에 찬 선언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가치의 선언이었습니다. 파괴가 아닌 건설로, 공포가 아닌 매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겠다는 한국의 확고한 의지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맺는 협력은 단순한 양자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핵무기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 신뢰와 투명성 기반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워싱턴 제 사무실에서 한국발 긴급 뉴스를 받았을 때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설치된 거대한 대시보드에서 전 세계 기업들의 투자 계약이 실시간으로 카운트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치솟고 있었죠.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액이 412조 원을 돌파했고 글로벌 공급망 계약이 198조 원에 달했어요. 신규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산하면 91조 원이 추가됐습니다. 총합계는 70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계약이 투명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승리였어요.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 시스템이 기존의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추구해온 신뢰 경제의 완성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장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주요 해외 매체의 앵커는 분명하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압박으로 동맹을 잃었고 한국은 신뢰로 세계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독일 경제부 장관은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표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제정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유럽연합 전체가 한국의 투명 경영 시스템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한국식 실시간 데이터 공개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 표준의 확산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투명성과 신뢰의 모델이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출신 과학자 이바노프가 한국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영변에서 거짓을 받고 서울에서 진실을 봤다고 증언했어요. 한국은 핵이 없어도 강대국이라는 그의 선언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강대국 정의를 뒤엎는 혁명적 발언이었어요. 미국 내부에서는 더욱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지사들이 연방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어요.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자신들의 경제가 지속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오스틴의 기업들도 한국과의 직접 협력 라인 구축을 서둘렀어요. 월스트리트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서울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급 사무소 설립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핀테크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선언했어요. 한국의 700조 성과 발표는 단순한 경제적 숫자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증명이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 모델이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압박과 불신으로 운영되던 구시대 경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과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달성됐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한 ESG 기준을 모든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이었어요. 이는 기존의 탐욕 중심 경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K-베이스 어코드라는 새로운 국제 규범도 주목받았습니다.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기준이었어요. 핵무기나 군사력이 아닌 상호 신뢰와 투명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혁신적 제안이었습니다. 이미 10여 개국이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태국이 한국식 투명 경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해가고 있었어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에너지 전환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이지리아도 한국식 투명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진화였어요. 압박과 불신 대신 신뢰와 투명성으로, 독점과 비밀 대신 공유와 개방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실패는 더욱 명확해졌어요. 동맹을 압박으로 통제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전 세계적 고립을 초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매력과 신뢰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고 있었어요. 이는 패권의 시대에서 신뢰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일지에 적은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군사 전략가로 살아왔지만 이번에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고 기록했어요. 압박보다 매력이, 강제보다 선택이, 공포보다 신뢰가 더 강력하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세계에 증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의 신뢰 허브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K-베이스 어코드를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이 되었어요. 핵무기와 군사력 대신 투명성과 신뢰를 무기로 삼아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700조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경쟁 대신 협력으로, 독점 대신 공유로, 불신 대신 신뢰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예요. 한국이 보여준 신뢰의 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모든 나라가 서로를 압박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신뢰와 기술의 힘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더 큰 갈등의 전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작은 선택 하나가 큰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